얼마 전에 상담을 했는데 제 또래 남성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도 학폭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아까 어릴 때는 어릴 때 근데 그때만 해도 학폭이며 이런 것들이 많이 언론화 이슈화되지 않았던 때라서 넘어갔는데 요즘에 막 그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너무 힘들대요. 뉴스 보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 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학폭이라는 단어도 잘 없었고 아주 우리 또래 남성분이면 그러니까요. 그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맞았다는 게 그거 자체가 창피해서 말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사건들 지금 상담하면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 그렇죠. 소멸시효 다 지난 거죠. 다 지났고 공소시효 소멸시효 다 지났고 증거도 없고 그때는 기록도 없었고. 김태현의 정치쇼. 금요일 3, 4부 김태현의 정치쇼 최고의 시그니처 코너 탑 오브 탑. 오랜만에 완전체로 모였습니다. 한 분께서 섬에서 돌아오셔가지고 자 단문지 세 분의 변호사 모셔보죠. 안녕하세요. 부글부글 최단비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몽글몽글 백성문입니다. 그러지. 이번엔 또 징으로 다시 쓰셨네요. 안녕하세요. 징글징글 양지열입니다. 정체성이 없어. 이게 뭐 하나로 정해야죠. 저게요? 백번 오랜만이에요? 아 그러니까 뭐 그만둔 줄 알았어. 나 섬에 가 있을 때 자꾸 비오라 그랬다며. 그랬나? 소문을 듣자니. 누가 그래? 몰래 들었구나 라디오. 아니 내가 들은 게 아니라 누가 듣고 전해줬어요. 근데 심지어 날짜도 틀려. 그러니까 나 그 한국에 있는데 자꾸 비가 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오키나와에 태풍을 내려주셔서 막 그때 한국에 있었어요 그때. 잘못했어. 시간을 내가 착시가 있어서. 저희가 청취자 여러분 이거 이제 여담인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난주에 우리 단변이 윷놀이 제가 했을 때 뭐 나왔을까 그거 맞히는 분에게 상품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때 제가 단변한테 내가 뭐 나왔을 거 같냐 물었더니 단변이 이 오빠는 운이 별로 없으니까 걔 아니면 걸 이랬습니다. 그럴 리가 없죠. 참아도라고 못해서. 근데 그래서 아까 방송 끝났을 때 중간에 우리 단변이 이 얘기를 하면서 백변한테 물어봤어요. 이 오빠 뭐 나왔을 것 같아? 그랬더니 백변이 도안이은 백도. 바로 맞추더라고요. 바로 타임으로. 네. 얘가 걔 이상 나올 리가 없어. 1초 만에 맞추더라고요. 걔가 나올 수가 없다니까. 뭐 이런 일이 있었다. 네. 그러니 내가 오키나와에 비가 오길 바라지. 서울에 있을 때 자꾸. 박효종님. 그림도 감상하고 일상 속 법률 상식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는 일석삼조 버라이어티 신개념 김태현 정치쇼 아자. 좋다 이거. 그러네. 좋다. 버라이어티 신개념 김태현 정치쇼 이거. 지어령님 때문에 생긴 거야 앞에가. 그림도 감상하고 이거. 김영경님. 신삼번 시대 최애 코너 금요일 마지막 코너 듣고 나면 속이 후련. 오늘 11시부터 저녁까지 외부 미팅이 계속인데 스트레스 빵빵 날렸어요. 좋아요. 5090님. 요건 이제 양변의 책 얘기인 것 같은데. 요거. 자, 월요일에 구입해서 곧바로 완독했어요. 근데 나 지금 문자, 모든 그림들 다 좋았지만 저는 주세페 아르침볼도의 이 그림이 가장 인상 깊더라고 하셨으면서. 이 그림이 뭘까요? 자, 그런데 요게 문제가 있어요. 그림도 그림이지만 이 그림 다뤘을 때 단변님께서 밥에 침 뱉은 사건에 대해서 아르침볼도 그림 고른 건가요? 진짜 무식해 보인다 이거. 제가 그랬어요? 네, 그랬어요. 이거 너무 무식해 보이는데? 아니, 역대급이잖아 저 이거. 얘기했어요. 진짜? 기억나는데? 본인은 모르겠어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부부싸움 중에 밥상에 있는 남편이 아내에게 침 뱉어가지고 그때 그게 재물손괴가 되느냐 마느냐 가지고 했던. 근데 그림도 기억 못해 내가 보기에. 뭐지? 기억나는 척했어요. 기억나는 척했죠. 나도 저 책을 봤는데 내가 본 그림이 몇 개 없는 것 같더라고. 나한테. 다 소개했던 것만 했어요. 그렇겠지? 내리시 웃으면서 나도 그러는 거 아니야? 이따 보면서. 그럴 거예요. 100%야 100%. 자 오늘 이제 준비한 주제가 많은데 좀 본격적으로 보죠. 이거는 어제인가요? 그제 뉴스에 있었던 나왔던 백변이 좀 설명해 주세요. 어제 뉴스군요. 공주교도소에 생긴 일. 네, 일단 어떤 사건으로부터 이 지금 전체 사건이 시작하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씨가 2019년 12월 26일에 충남 계룡시에서 금을 사고 싶다 이렇게 인터넷 글을 올린 것을 어떤 남성이 보고 내 금을 팔아야겠다라고 해서 44살의 남성이 금을 팔러 왔습니다. 근데 이 남성을 둔기로 머리를 내리쳐서 잔혹하게 살해하고 금 100돈, 그 당시 시세로 한 2,6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 금 100돈이 들어있는 크로스백을 빼앗아서 달아난 혐의로 1심 재판부에서 강도살인, 통화위조, 위조통화 행사 등의 혐의로 징역 40년을 선고했는데 그 이후에 항소심 재판부에서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함에도 불구하고 둔기를 내려치는 등 범행 내용과 수법이 너무나 잔혹하다라면서 형을 올렸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확정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요걸로 이제 수감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무기수였던 이 씨가 2021년 10월 21일에 충남 공주교도소에서
같은 방에 함께 있던 재소자 A 씨 또 B 씨하고 함께 감방 동료였던 박모 씨를 마구 폭행해서 이 박 씨가 의식을 잃었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1시간 넘게 방치해서 결국 이 박 씨가 사망을 했습니다. 이 사망한 것을 이유로 해서 재판이 열렸던 거죠. 자, 그런데 이 교도소 안에서 네. 교도소 안에서 뭐 심심치 않게 뭐 폭행이나 가혹행위는 뭐 있는다고들 하는데 요즘은 거의 없어요. 아, 거의 예, 없어요? 굉장히 엄격하게 예전하고 규율을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요? 근데 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전 영화 막 70년대 이런 시절에나 있을 법한 일이 벌어진 건데, 그러니까 이 피해자 박 씨가 출소 3달을 남기고 이감을 해왔다라는 건데요. 근데 이 문제 이 씨가 권투 연습을 한다 이렇게 복부를 때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식판이 있지 않습니까? 식판으로 때리고 연필로 허벅지 찌르고 뭐 빨래집게로 신체 부위를 비틀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폭행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만 폭행이 있었던 게 아니라 상습 폭행을 했었고 네. 더더군다나 피해자가 협심증이 있었다는데 20일이 넘게 약을 못 먹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이제 박 씨 집 주소를 알아냈던 모양입니다. 나 이거 신고하면 보복하겠다. 근데 이유가 없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사람이 뭔가 뭐 같이 공동생활하는데 피해를 끼쳤다거나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냥 그렇게 폭행을 계속하는 바람에 20일 만에 전신 출혈, 염증, 갈비뼈, 다발성 골절, 그냥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던 겁니다. 이러면서 목숨을 잃었던 거예요. 아, 이게 지금 지난해 1월에 SBS에 그것이 알고 싶다. 네. 지옥의 7번 방 공주교도소 살인 사건 이런 제목의 방송이 되면서 이제 알려졌는데 공범도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 이제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씨 말고 같은 방에 있었던 A 씨와 B 씨가 있었는데 이 A 씨와 B 씨가 이런 폭행을 하는 와중에도 망도 보고 또 이 씨가 이제 주범인데 이 씨의 범행을 도운 것뿐만이 아니라 이 피해자인 박 씨의 머리를 약병으로 내려친다든지 아니면 페트병에 담긴 뜨거운 물을 머리에 부어서 화상을 입힌다든지 네. 아니면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약간 짓이기는 이런 행동들도 한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사실들이 드러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렇죠. 몸에 이제 상처가 생기면 네. 그러니까 병원 진료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이 오면 이게 보이잖아요. 네. 가족이 면회도 오지 못하게 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 이 공범인 A 씨가 사건이 터지니까 B 씨와 분리가 됐어요. 원래 사건이 터지면 공범들은 분리를 하잖아요. 분리가 되니까 교도소의 검열을 피해서 B 씨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주범인 이 씨한테 모든 죄를 떠넘기자. 이렇게 공모를 하고 자신들의 범행은 은폐를 하려고 시도를 했던 정황이 드러나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주범도 나쁘지만 공범도 참 비열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목적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방에 있으면서 그 피해자에게 이렇게 모질게 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네. 근데 양변, 난 좀 궁금한 게 사실 저희가 뭐 교도소 생활을 해본 건 아니지만 뭐 교도소를 뭐 그렸던 드라마나 뭐 이런 네. 거 좀 봐도 무슨 감방 생활 이런 거 뭐 봐도 어느 정도 그게 리얼한지 모르겠는데 봐도 교도관들이 항상 왔다 갔다 거리잖아요. 왜냐면 문이 다 닫혀 있는 거 창문도 보고 그럼 이 정도 폭행이면 소리도 나고 할 텐데 이걸 공주교도소 전혀 그러니까 한 번 정도 그날 우당탕했으면 모를까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사람 죽을 때까지 맞는데 그거를 교도소에 체크가 안 되나?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냥 굉장히 의아하긴 얘기하신 것처럼 창문도 뚫려 있고 또 이제 재소자들은 밤에도 불을 못 끄게 하지 않습니까? 네. 24시간 사실 감시 체계에 있는데 네. 근데 공동생활하는 곳에 있다 보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류의 그 재소자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안에서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한 사람을 가혹행위를 하기가 어려운데 이 방에서는 어찌된 일인지 지금 들으신 것처럼 3명이 한 사람을 괴롭히는데 합심을 해버렸던 것 같아요. 그 4명도 평균적으로 재소자들 숫자보다는 좀 적게 들리기도 하고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뒤에 이 씨라는 자가 가혹행위를 시작한 계기가 또 나오는데 원래 그 방에 권투 선수 출신이 한 명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빠지고 나부터는 자기가 무슨 제왕인 것처럼 행세를 시작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권투 선수 밑에서는 그냥 그러니까 그러고 네. 있다가 거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권투 연습을 하는 식으로 박 씨를 괴롭혔다. 피해자를 괴롭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이상한 내부에서 기류가 형성이 된 것 같고 또 사실 그렇잖아요. 이렇게 뭐 큰 소리가 우당탕탕 나고 저항하지 않고 이러면 교도관들도 눈치를 못 챘을 가능성은 있지만 공주교도소 측에서도 한 번쯤 내부 점검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건 이게 그렇죠. 만약에 이 씨 혼자 그런 가혹행위를 했다면 발각이 됐겠죠. 아, 근데 이제 A 씨, B 씨하고 다 합심을 해서 진행한 거고 A 씨, B 씨가 망보고. 망보고 뭐 피해자한테 소리도 못 내게 하고 우리가 추정을 해본다면
거기다 뭐 아까 본 것처럼 진료도 못 받게 하고 거기다 가족 면회도 못하게 했다면 그 피해 사실 외부로 알려지기 쉽지 않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범죄가 가능하지 않았나. 아까 그 박 씨 주소를 피해자 주소를 알아내서 가족들에게 보복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막상 살인을 저지른 이 씨 같은 경우 무기징역형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보복 가능성이 그렇게 높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저는 A 씨, B 씨에게 오히려 더 책임이 있을 수도 있다. 이건 뭐 찾아봐야 되는 문제지만 분명히 법원에서 이것도 검토를 했을 것 같긴 해요. 자, 근데 기소가 돼서 재판이 있었는데 네. 백변 1심은 어떻게 됐어요? 좀 이게 이상할 거예요. 아마 많은 청취자분들도 이게 뭐지라고 하실 것 같은데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왜?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 원래 남성 무기징역이죠. 처음에 무기징역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잖아요. 네. 그럼 무기징역을 또 선고하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아무 차이가 없죠. 그 누군가 한 사람의 목숨을 뺏었는데 어. 형이 바뀐 게 없어. 어. 근데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무기징역을 확정받고도 교도소 내에서 동료 재소자를 살해하는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지만 처음부터 살해할 의사가 있거나 살해할 요구가 있다고 보기 힘든 점 등을 고려하면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형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럼 그냥 아무것도 아닌가요? 그래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네. 그게 이제 아까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건 아니라는 거구나.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것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우니 여기서 무기징역에서 하나 위로 이제 해봐야 이제 사형이 사형이요. 남잖아요. 사형을 선고하기는 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그 뭐 망을 보고 또 같이 가혹행위를 했던 A 씨와 B 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자, 그러면 항소심 전에 마지막 결심 공판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항소심 선고 나오기 전에 저 단변 13일 날 네. 있었다는 거. 그때 이 씨하고 검찰은 어떤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검찰은 아까 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권투 챔피언 출신의 같은 방 재소자가 출소를 했어요. 그 뒤에 이 주범인 이 씨가 감옥의 제왕처럼 군림하면서 폭행을 일삼았고 살인까지 저질렀다. 그리고 이 피해자인 박 씨가 폭행으로 호흡곤란을 호소해도 계속 때렸고 또 교도관에게 발각될까 봐 치료보다 방치를 선택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세 명 같이 공동살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주범인 이 씨에게는 사형을 구형을 하고 공범에게는 20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자, 그럼 피고인들도 뭐라고 할 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씨, 주범인 이 씨는 숨진 이 박 씨가 각설이와 방송 캐릭터를 흉내내라는 조롱과 폭행들을 당하면서도 두려워서 신고를 제대로 못했고 치료도 못 받았다. 그리고 본인도 희망이 없는 현실에 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요새는 성경책을 구해 공부하기 시작했고 기도드리며 용서를 구했던데 왜 기도를 하나님한테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이상한 게 아니라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해야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용서를 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비슷한 말들을 늘어났다. 그러니까 결국 그 피해자들의 그 가족들이 이때 결심 공판에 참석을 했었는데 피해자인 형이 지옥 같은 방에 갇혀서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무력하게 고통을 짊어진 것을 생각해서 극형을 내려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항소심 선고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선고 어떻게 됐어요? 항소심 선고입니다. 아직 대법원 확정이 된 건 아니고요. 사형 선고를 했는데 이유가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복역 중이었잖아요. 재소자였잖아요. 이 살인죄를 저질러서 2년 만에 처벌을 받고 복역 중인 재소자가 교도소에서 또 살인을 저지른 사건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도소 안에 있으면 거기서 반성을 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범죄를 씻어야 된다는 건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교화 가능성이 의문스럽다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우리 사법제도 안에서는 종신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사망할 때까지 출소할 수 없도록 하는 선고하는 형이 법적으로는 없으니까 그에 대체할 수 있는 게 사형밖에 없으니까 결국 무기징역 선고받은 사람에게 무기징역 이하로 선고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하면서 사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이게 좀 와닿네요. 교화 가능성이 의문스럽다. 그러니까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에게 무기징역 이하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제가 아까 1심 판단 보고 아마 많은 청취자분들도 똑같이 느끼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무기징역 상태에서 범죄 저지르면 올라갈지 내려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근데 백변 이거 사형 집행 안 하죠? 이 사람 거의 현실적으로. 못하죠. 네, 근데 조금 전에 양변이 얘기했던 것처럼 아마 많은 청취자분들이 종신형 무기징역이 종신형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무기징역은 기한을 정하지 않은 징역이고 가석방이라는 게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서 중간에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사형은 쉽게 말해 집행되기 전에는 집행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사형 집행 안 하면 이론적으로 못 나오죠. 끝까지.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지금 사형 선고가 내려지면 현실적으로 그게 종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물론 뭐 만약에 갑자기 정부에서 다시 사형 집행 그럼 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 그냥 사형 선고하고 무기징역 선고하고는 뭐 청취자분들 입장에서는 야, 그거 어차피 집행유예로 똑같은 거 아니야라고 하시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대외적으로 볼 때는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만 집행을 안 하니까 네. 또 사형 선고가 분명히 의미가 있다는 거.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기억난 얘기가 있어요. 뭐요? 저희 연수원 교수님께서 그 당시에 판사셨는데 자기가 봤던 공소장 중에 제일 조금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사기범으로 잡혀온 사람이 있었는데 1번이 본인이 사기죄를 범한 거예요. 예를 들면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에서 누구에게 이러이러한 사기 범죄를 범했다. 근데 2번이 검찰청에 조사를 와서 2번 공소사실은 몇 년, 몇 월, 며칠 검찰청에서 사기를 또 친 거예요. 누구한테? 검찰청이 잠깐 휴게실에 갔다가 조사받다가 민원인 대기실 여기서? 네, 거기서 또 사기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은 원래 사기, 2번은 검찰청에 조사받으러 와서 사기. 그 원래 사기 조사받다가? 네. 그래서 아 정말 이렇게 개화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그때 들었는데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사형 선고 해놓고 확정은 아직 안 됐지만 그 이후에 이 사람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일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교도소에서 백변 얘기한 것처럼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은 미결수인데 이 사람들처럼 정말 대책 없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거든요. 뭐 어쩌갈 거야. 뭐 형 집행해.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진짜 그래서 교도소 측에서도 관리하기 어렵다라고 하는데 최초로 정말 재소 중에 또 다른 살인 사건까지 저지른 사람 다음 교도소에서 아마 관리를 좀 엄격하게 진짜 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람 만약에 또 그 안에서 문제를 일으켰다고 해서 더 이상 추가될 수 있는 형도 없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보죠. 이것도 어제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인데 대마 카르텔. 부유증 대마. 이거 누가 소개해 주실까? 네. 이게 17명이 기소가 되고 뭐 구속된 사람도 있고 불구속 기소가 된 사람들도 있는데 뭐 회사 측에는 미안하지만 이름들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네요. 다 나왔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언론에 다 공개가 됐으니까 네. 쟁쟁해요. 남양유업 창업주의 3세가 되죠. 대마 소지 흡연한 혐의. 고려제약 제강 창업주의 손자 사고 팔거나 흡연한 혐의. 대창기업의 아들 8차례 대마 판매. 또 미국 국적 가수 3인조 가수 그룹인데요. 누군지 궁금하네. 대마를 흡연하고 소지할 뿐만 아니라 재배까지 했고요. 원래 효성그룹에서 떨어져 나온 그룹에 결국엔 이제 창업주의 손자죠. 그러니까 지금 효성이는 한국타연은 아니고. 아니지만 분리된 그룹의 이사죠. 4차례 대마를 구매했고요. 또 JB금융지주의 일가이자 또 거기 또 말고 또 전직 경찰청장 아들까지 들어가 있어요. 거기도 유통하고 흡연했다. 그리고 3명은 지명수배가 되는데 그중에 한 사람은 한일합섬 창업주의 손자입니다. 이건 참 제가 읊으면서도 어이가 없네요. 진짜. 드라마에서나 나올 만한 지금 스케일이네요. 네, 보니까 뭐 남양유업, 고려제강, 대창기업, DSDL, 한일합섬 다 큰 회사들이고 다 이제 재벌 일가라고 봐도 무방한데 거기 이제 다 30대, 40대네요. 30, 40대 그리고 대마 흡연, 소지, 매매 뭐 이런 겁니다. 자, 근데 이 사건은 어떻게 불거진 거예요, 백변? 일단 지난해 9월에 경찰이 대마 재배 등의 혐의로 이 알선책 김모 씨를 구속 송치하고 이 사건을 검찰이 보완 수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서 그냥 끝이었던 사건인데 경찰이 이제 그 당시에 이 김모 씨가 이 대마 뭐 재배 알선 요 혐의뿐만 아니라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김 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주거지에서 대마 재배 장치가 있었는데 요거를 경찰이 압수를 안 했어요. 근데 그거를 검찰이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끝이 아닐 것 같은데 해서 직접 수사에 착수를 한 거고요. 원래 마약류 유통 범행 같은 경우에 원래 검찰 수사 개시 범위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지난해 9월에 이 관련 규정이 개정이 돼서 대마 유통 재배도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가 있게 된 건데요. 그래서 이 김 씨의 메시지, 뭐 송금 내역, 우편물 같은 것을 추적하다가 그 알선으로 대마를 유통 흡연한 아까 우리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이런 엄청난 스케일의 사람들의 공범을 찾아내게 된 겁니다. 근데 원래 마약 사건은 해보셔서들 알지만 고구마 줄기라고 하잖아요. 한 명을 열면 계속 여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도 뭐 압수수색할 때 왜 대마 재배를 놓쳤지? 뭐 하나 더 있나 하고 이제 한번 해본 건데. 근데 이렇게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마가 그래도 좀 약한 수준의 뭐 마약이라고 많이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잡고 더 추가로 조사하는 것을 생각을 안 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밖에 생각 못 하겠네요. 이거를 압수하지 않았다는 걸 보면. 알겠습니다. 잠시 좀 쉬었다고 광고 들으시고 요 얘기 마저 좀 해보죠. 예, 검찰에서 어제 이제 수사 결과 발표하는 거 저도 봤는데 이걸 뭐 카르텔, 대마 카르텔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예요? 근데 이게 카르텔이라고 하는 게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아까 얘기를 했지만 이 사람들이 무슨 돈을 벌려고 이런 일을 했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죠. 재벌 그렇죠. 3사들이 뭐.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그런 범죄가 아니라 자기들끼리 네트워크 안에서만 이렇게 사고 팔고 뭐 대마도 키워서 주고받고 그러니까 대부분 해외 유학 시절에 대마를 잡혔다가 이 한국으로 들어온 애도 계속 수년 동안 이 대마를 했던 겁니다. 사실 근데 문제는 일부는 그 전에도 한번 걸려가지고 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전력이 있고요. 또 이 부분이 아마 사람들이 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것 같은데 자녀와 같이 사는 집에서 대마를 키우기도 했고요. 임신한 배우자하고 요즘 태교 여행도 간다면서요. 태교 여행을 갔다가 거기서 또 대마를 흡연한 사례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대마에 대해서 대마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중독성이 약하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뭐 옹호하는 분들은 그런 얘기 하긴 해요. 이게 어떻게 대마가 중독성이 약하냐 이렇게 또 검찰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그 정도로 끊기 어렵다는 건가? 그렇죠.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마로 처벌을 받았는데 재범이 원래 좀 낮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검이 통계를 발표를 했는데 대마 사범 재범률이 2017년에는 32.7% 그리고 2021년에는 37.8%다. 그러니까 지난해 대마류 재범으로 적발된 대마류 재범입니다. 재범으로 적발된 인원이 1,427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대마라고 하는 게 재범률이 낮은 게 절대 아니다라고 검찰은 설명을 하고 있고 이게 대마가 위험한 게 뭐냐면 대마가 보통은 알려진 게 관문 마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대마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대마에서 시작을 하면 이제 우리가 소위 아는 인공적인 그러한 중독성 있는 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이 시작이 어려운 거지 사실은 처음 시작하면 그 뒤는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반드시 처벌이 필요하다 이렇게 검찰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마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중독성이 약하고 마약류 중에서는 좀 약한 수준이다라고 해서 이거를 방치하게 되면 이거 해도 안 걸리네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좀 약한 거라고 하더라도 이게 적발됐을 때 좀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것도 최근에 좀 뉴스가 됐던 건데 어묵꼬치. 난리죠. 요즘에 난리예요. 어제도 먹었는데. 아니 우리 예전에 여기 우리 네 사람 다 신림동에서 고시 공부했던 사람들인데 밤에 이제 겨울에 난 잊을 수가 없어. 하나 들고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밤에 이제 그 어묵꼬치 하나 눈물에 어묵꼬치 하나 먹고 한 국물 뭐 좀 마시고. 뭘 눈물이 맛있었는데. 어쨌든 뭐 그런 경험들이 다 있잖아요. 어묵꼬치. 담배 어묵꼬치 얘기 좀. 무슨 얘기일까요? 어묵을 그러니까 꽂고 있는 그 꼬치가 있잖아요. 딱 긴 나무, 딱 젓가락 같은 거. 근데 이게 새 것이어야 되나? 재활용해도 되나? 이 논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야, 재밌다 이거. 이거 아니 잠깐 내 생각해봤어. 어묵꼬치를 같이 먹는 건 당연히 새거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생각을 해보면 또 다른 분 생각해보면 어묵꼬치 먹을 때 입에다 대잖아요. 엄청 되죠. 근데 식당에서 젓가락도 입에다 대거든. 근데 젓가락은 씻어서 재활용하잖아. 근데 젓가락을 빨기도 하는데 이거 뭐 꼬치를 빨아먹어요? 그 젓가락이 아니라 식당에서 재활용하는 그 젓가락은 금속이잖아요. 그래요. 이건 나무잖아요. 나무잖아요. 근데 집에 이렇게 나무로 돼 있는 젓가락들도. 그건 본인 거잖아. 나무로 된 젓가락을 재활용한다고요? 아니 씻어서 쓴다고요? 나무로 돼 있는 나무로 젓가락. 그거 그러니까 좀 좋은 것들이 있어요. 좋은 것들. 살리만 하시구만. 깜짝 놀랐네. 어떻게 그걸 몰라요, 삼비요? 저희 집도 있습니다. 야, 이거. 자, 그러면 그거 일단. 근데 여기에서 의견이 갈려요. 너무 놀랍게도 의견이 갈립니다. 먼저 나무꼬치를 빨아먹는 것도 아니고 깨끗이 씻어 사용하면 괜찮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나무꼬치를 어떻게 안 빨아먹지? 입이 되게 크신 목이 이렇게 보통 어묵만 이렇게 하니까. 그치, 빨아먹지는 않지. 빨아먹어요? 꼬치 빨아먹어요. 어묵을 먹어야지. 입이 입안에 들어가면은 침이 고이지 않나? 아무튼 그러고 이런 식이라면 똑같이 아까 김태현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식당 수저나 이불 대고 마시는 카페컵도 한번 쓰고 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재활용이 된다 이런 의견도 있는 반면에
나무젓가락도 한 번 쓰고 나면 버리는데 저랑 같은 나무젓가락 쓰시나 봐요. 그런데 어묵꼬치도 한 번 쓰면 버려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어묵 간장 논쟁도 있어요. 아, 그거는 왜 거기 근데 남이 찍은 거 또 찍는 거 싫다. 근데 간장은 그건 좀 그래요. 더럽긴 그건 해요. 들어, 그래 맞아. 간장은 좀 더러워. 그래서 간장 붓이나 간장 담은 분무기 이제 이런 것들도 새로 나왔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자 우리 찬반 나는 재활용 된다는 사람. 난 재활용. 저도. 나도. 된다고요? 네. 네. 아니 꼬치를 사주시든가 그거. 나는 될 것 이게 같은데. 비싸요 생각보다. 저는 그렇게 씻으면. 남이 먹은 어묵꼬치 먹기 싫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부터 담배는 저 식당 가면 수저 젓가락 들고 다니는 걸로 내가. 근데 이거 일일이 따지기 시작하면 진짜 먹을 게 안 남아날 것 같아 저는. 자, 생각하면 찜찜하지만. 근데 요거 규정이 등장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네. 논란이 된 게 좀 됐어요. 아, 그래요? 네, 논란이 되면서 이게 야 꼬치를 재활용해 되냐 아니면 안 되냐 이거 논란이 되다가 최근 서울 강서구에서 어묵꼬치 등 꼬치 목재료 재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야, 참 이런 것도 이런 조례안도 있네요. 이걸 전국 최초로 제정을 했습니다. 오. 이름도 이게 기네요. 이름이 길어요. 근데 지난해 11월에 처음에는 재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규정을 담았는데 이제 논의를 이제 그 이후로 계속 꾸준히 하다가 꼬치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한 번 쓴 꼬치는 가급적 폐기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좀 완화가 됐습니다. 조례 추진 과정에서 주무부처였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용 후에 세척, 살균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 관리된 꼬치 목재료는 다시 사용해도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네. 이 재밌습니다. 김지수 강서구 의원이 발의한 이 어묵꼬치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서 화곡동 전통시장에 장 보러 갔다가 야 어묵 절대 사 먹지 마. 그거 먹고 내가 병원 실려갔다. 일어난 할머니의 하소연 때문에 시작이 된 거라고 합니다. 그게 근데 꼬치 그걸 때문에. 재사용 때문에 이게 되는지 어묵이 그 상한 게 아니었을까요? 아무튼 그래서 할머니 말씀 듣고 보니까 어묵꼬치가 일회용 나무젓가락을 재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그 뒤로 포장마차 등을 유심히 보니까 관리가 안 되는 곳이 덜어 있더라. 또 코로나로 위생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공공위생 차원에서라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느꼈다라고 해서 처음에는 아예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가 이게 현실하고 어느 정도 타협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지금 이 결론대로 조례안을 보면 하나만한데? 권고니까. 하나만 아니에요? 근데 이거 만약에 하면 만약 저 재활용 못하고 이렇게 다 버리고 새걸 해야 되면 상인들은 그렇죠. 고민 사실 많긴 그런 하겠네. 문제도 있고 이게 이 대나무로 만든 어묵꼬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산이 100%라고 하는데 이게 꼬치의 한 가격이 개당 30에서 50원대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비싸네요. 비싸요. 비싸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묵 하나 사 먹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꼬치가 돈이 새 걸 계속 사용하려면 좀 비싼 것도 맞고 그리고 이제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그냥 다시 재사용하는 게 아니라 깨끗이 씻어가지고 햇볕에 말려서 이제 위생적으로 다시 재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여기에다 더해서 만약에 일회용품 같은 경우에 이것을 그냥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또 환경 오염 문제도 생기고 쓰레기 문제도 생기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아무래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담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0885님께서 그런 이 어묵 파시는 분이시다. 전 재래시장에서 어묵 파는데요. 저는 정말 다시 깨끗하게 씻어서 써요. 이걸 재활용하지 않으면 이 비용은 이 쓰레기는 또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말씀하셨고 박유아님은 약간 시니컬한 의견입니다. 아, 이 재밌어요. 그럼 앞으로 쇠꼬치 나오나요? 근데 쇠꼬치는 나무꼬치에서 재활용 못한다고 쇠꼬치 하면 하시면 손을 들 텐데. 손을 들 텐데. 목구멍도 찔릴 것 같은데. 그리고 그리고 이거 뜨거운 데 집다가 넣잖아요. 집다가 손이 뒤져. 끓어서 못 먹어요. 뜨거워서. 혼자 진지한 거 봐. 죄송해요. 네. 어쨌든 이 재활용 여부에 대해서 저 담배는 하지 말자. 저 우리 남자 셋은 네, 우리 둘은 빨리 들었는데 여기 조금 천천히 들었어요. 고민스럽긴 하더라고요, 진짜.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요거. 고데기. 핫하죠 요즘에. 양변. 예. 이게 다 보셨어요? 글로리? 봤죠. 그럼요. 다 봤죠. 봤어요? 사실 안 봤- 저는 안 봤을 것 이거를 같아. 이 방송 다음에 하는 방송에서 이걸 다룬다 그래서 네. 억지로 어제부터 봤거든요. 너무 뭘 저번 주 억지로 저번 주 봐요, 우리가 얼마나 보라 재밌는 그랬잖아요. 저번 중간에 재밌다고. 2주 전에 보라 그랬는데 진짜 그거를 못 봐 넘기게 있어서 못 보고 진짜 있었어. 재밌어. 연지나 막 요거. 솔직히 재밌어요. 저는 힘들어서 못 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진짜. 고기는 진짜 초면 좀 힘든데 나중 가면 그래서 2회까지 넘어갔어요. 고기가 넘어가면 이날만 넘어가면 괜찮아요. 위험해. 거기서부터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연지나 나올 때마다 재밌습니다. 진짜 상상 너무 감정이입이 너무 잘 되나 봐죠. 사실 뛰어라. 피해를 입은 적은 없는데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자, 근데 이 계속 가장 학폭이 많이 나오는데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고데기로 막 맞아요. 그렇죠. 살 지지는 그거잖아요. 근데 근데 실제 이게 있었다면 근데 사실 요게 저도 드라마 보면서 에이 저 정도까지 학폭하는 게 있어? 저건 좀 너무 비현실적이다라고 했는데 있다 그러더라고요. 2006년도에 청주 중학교에서 있었습니다. 실제로 3학년 학생 3명이 네. 3명씩 아니고 청주. 동급생 1명을 20일 동안 폭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뭐 흔히 나오는 것처럼 돈 가져오라고 하면서 응하지 않으면 집단 구태를 한 건데 그때 고데기를 실제로 이용해서 고데기 5핀으로 책으로 뭐 피해자 팔, 다리, 허벅지, 가슴 이런 데 상처를 냈고요. 병원에서 입원 치료까지 받아야 할 정도였는데 정말 그 글로리 예수처럼 비슷한 게 상처가 아물 틈이 없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폭행이 이어진 바람에. 난 너무 무서운 일이죠, 진짜. 양변이 드라마 이 장면까지 봤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드라마 보면 어린 송혜교 동은이가 연진이 부모님 합의는 봐. 근데 동은이가 본 게 아니고 동은이 엄마가 그렇죠. 반강제로 본 거죠. 반강제한 거잖아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형사적으로 무마가 됐는데 학교에서도 실제 사건은 어땠어요? 요 합의? 일단 이 뭐 JTBC에서 보도를 한 건데요. 당시 가해자 중학교 3학년 A 양은 폭행 혐의로 일단 시작 수사 단계에서는 구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뭐 정확하게 뭐 합의가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됐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게 법원에서는 가정에 돌려보내서 관찰하게 하는 수준의 보호 관찰 처분을 내렸습니다. 구속까지 했는데 집으로 돌려보냈다라는 건 뭔가 다른 양형 요소가 있지 않았을까로 추정이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또 부모님이나 법무부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이제 얘가 괜찮은지 지금은 이제 그런 악행을 저지르지 않는지 점검을 받는 정도에 그쳤는데 법원이 소년범한테 내릴 수 있는 7가지 보호 처분 중에는 이제 우리가 보통 교도소하고 좀 다르지만 그래도 유사하게 구금이 되는 소년원이 있잖아요. 소년원 단기 장기 송치 뭐 이런 징역하고 비슷한 처분이 있었는데 가해자들에게는 전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소년법에 따른 보호 처분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형사처벌이 아니니까 이 가해자들 전과도 남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재판을 받고도 처음에 구속이 되긴 했지만 실질적인 처분은 전혀 없었어요. 근데 이거는 실제 사건에서는 뭐 구속도 어쨌든 처벌은 받긴 받은 거죠. 근데 나는 그 드라마 보면서 제일 좀 안 와닿았던 건 뭐냐면 당시에 학폭이 있었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학폭이. 근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옛날이잖아요. 아무리 옛날에 2000대 중반이잖아요. 네, 드라마잖아요. 아무리 그렇게 은폐될 수가 있나? 드라마니. 지역과 선생님이 학교에서? 그쪽 편이니까. 네. 그리고 선생님이 그 편이어가지고 네. 선생님도 복수 대상 되잖아요. 거기 보면 한다 지금. 선생님도 담임 선생님도 은폐. 그다음에 지역 경찰서장도 은폐. 양호 선생님은 걱정은 됐으나 네. 그만하세요. 스포 더 그만하래 이제. 대부분 다 그만하라고 보셨을 거야. 했잖아요. 어쨌든 저는 그게 그렇더라고. 드라마가 이어지지가 않죠. 그러면 그렇게 학폭 처벌 은폐가 되는 거기서 처벌받으면 근데 끝나, 이런 건 그냥. 이런 건 나왔으면 있어요. 2화 때 끝났어요 지금. 그런가? 이 정도까지는 안 가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말을 맞추면 학폭이 사실 제대로 진상규명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해요. 저도 학폭심의위원회를 했었거든요. 그래 어때요? 실제로 저는 실제로는 그러니까 형사처벌처럼 엄격하게 미성년자하고 이러기 때문에 뭐 강압적으로 할 수도 당연히 없잖아요. 학교 내에서 근데 끝내고 부모님들까지 또 이렇게 합심을 해서 우리 애가 그러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보면 증거가 없어요. 심증은 가는데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긴 해요. 실제로. 네. 그러면 결론 그런 경우. 결국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이제 피해자 측에서 이제 행정소송까지 해서 법원들까지 가면 조금 더 진상규명이 되는데 그게 아닌 경우에 좀 피해자 쪽이 좀 힘이 없거나 법적 지식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대로 묻힐 수도 있어요. 저는 사실은. 이 사건을 보면서 굉장히 다들 분노하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은 소년원에서 들어가는 건 가장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밑에 보면은 부모님한테 보냈다가 그거보다 낮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낮은 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1, 2, 3, 4, 5, 6, 7이 있으면 7이 예를 들면 소년원이라고 한다면 한 6에서 5 정도가 이제 가정에서 보호 처분을 하는 건데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봤어요. 과연 저는 아이들은 개선의 여지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런 아이들까지도 줘야 되나? 근데 아마 이 판사도 많이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저도 그래요. 뭐 아무리 학폭을 하다가 예를 들면 동급생이 단순히 뭐 단순 폭행 당연히 안 되는 건데 고대기 고문. 이거는 좀 다르죠. 연진이잖아요, 연진이.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드라마지만 연진이를 만약에 당시에 뭐 형사처벌하게 되면 야 너 어린이니까 아직 잘 몰라서 그래. 개선의 여지가 있어. 연진아, 그래 누구지? 그 골프장 주인 이름 뭐지? 재준인가? 그만해. 자꾸 스포하지 마요. 안 되잖아요. 연진이, 재준이 뭐 얘네 다 얘기하네. 얘네들을
섬처하는 게 맞나 학생들이라고 어릴 때 만약에 발각이 됐으면. 드라마 근데 너무 몰입했어. 난 내가 그런 보니까. 진짜 저도 얼마 전에 상담을 했는데 제 또래 남성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도 학폭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아까 그래요, 어릴 때 때는 어릴 때 근데 그때만 해도 학폭이며 이런 것들이 많이 언론화 이슈화되지 않았던 때라서 넘어갔는데 요즘에 막 그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너무 힘들대요. 뉴스 보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학폭이라는 단어도 잘 없었고 아주 우리 또래 남성분이면 그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맞았다는 게 그거 자체가 창피해서 말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사건들 지금 상담하면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소멸시효 다 지난 거죠. 다 지났고 공소시효 소멸시효 다 지났고 증거도 없고 그때는 기록도 없었고. 알겠습니다. 아유 안타깝네요. 요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마지막 금요일에 대미를 장식하는 우리를 힐링시켜주는 오랜만에 듣네요. 힐링시켜주는 시간 저자 양지열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살롱드지. Plusieurs choses à la fois, en fait, ce sont plusieurs interfaces qui rentrent en compétition pour vous capter du temps, alors même que vous êtes en train de faire autre chose. Et donc ça, c'est très fatigant. 농염하게 퍼지는 인문학의 향기. Salon de J. En 99, on nous disait toujours, quand il a été possible de faire des alertes par téléphone. 양지열 선생님 저자시니까 선생님 저 이번 그림은 왜 그래요? 이번 그림은 책 후속편에 실리나요? 아니 그 이후도 책에 나온 건 9월까지 그림까지만 있어요. 그 이후는 쭉 새로운 그림들이긴 한데. 2권 나오겠네. 아니에요. 오늘 이제 그 작품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대마 카르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독에 관한 얘기를 해볼까 싶었는데 그때는 뭐 대마나 마약이 문제가 됐던 시절은 아니니까 중세까지는 인류에게 최초의 중독을 가져다 준 건 술이었죠. 그래서 카라바조가 그린 바쿠스 술의 신. 바카스 그러니까 그리스에서는 이제 디오니소스라고 불렀고 로마에서는 바쿠스라고 불렀고 그 그림입니다. 잠깐 예. 서당계 3년이면 풍어로 오른다고 제가 저 그림을 보는 딱 성별이 애매한 것 같아. 남자 맞는데요. 남자 맞아요? 틀렸어요 오늘. 죄송합니다. 근데 왜 그런 게 있냐면 바쿠스를 묘사할 때 굉장히 아름다운 청년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의 여성들이 홀릴 만큼의 아름다운 청년의 모습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미소년처럼 그리려고 했기 때문에 김태현 변호사가 저렇게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주신 바쿠스 그러니까 디오니소스가 미소년인지 그건 제가 알 수가 없고 몸은 완전 남자 몸에 근육도 있고 근데 얼굴이 약간 여성 얼굴 그런 비슷하게 느낌을 해서 준 거예요. 일부러. 뭔가 그 신비스러운 의도가 느낌. 있나 그래서 네. 괜히 얘기했다. 저는 사실 이 그림 처음 봤을 때 한창 때 백성문 변호사를 떠올리는데 술의 신, 술의 신, 수레신이라고. 주신이던 시절 있었지. 네. 근데 힘들어요. 바쿠스 디오니소스 신이 그 그리스 신 12명의 주신 중에서 유일하게 그 신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신이에요. 어머니는 인간이었거든요. 아버지는 제우스였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전에는 되게 제례에서 동양에서도 제사에서 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과 인간을 이어주는 그런 음료로 쓰였었고, 그러니까 디오니소스 축제라고 하는 게 디오니소스 축제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알려진 게 막 술을 마구 마시고 디오니소스 신을 섬기는 사제들이 뭐 정말 방탕한 어떤 행동들도 하고 그야말로 막 광란이 벌어지는 그런 축제로만 많이 알려지는데 원래적인 의미에서 디오니소스 축제는 그 축제의 마지막이 항상 비극의 공연을 했어요. 그래서 비극 공연을 해서 인간이 거스를 수 없는 운명에 의해서 어떻게 처참함을 맞는 그런 것을 통해서 카타르시스를 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축제의 본래적인 의미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떤 사람의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풀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인간이라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불가피하게 겪을 수 있는 어려움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연극 공연을 통해서 해소시켜주는 그런 장치였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상으로 회복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오니소스 신을 술의 신이라고도 하지만 예술의 신이라고도 했는데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 전 단계 그러니까 술 먹고 진탕 퍼 노는 여기에 멈춰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알코올 중독도 되고 거기에만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카라바조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름다운 청년으로도 보일 수 있는 디오니소스 신을 그리는데 이걸 자세히 보면 뭐 흑백으로는 잘 안 보이지만 되게 미묘한 장치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 머리에 쓰고 있는 화관이 포도동굴을 얽어서 쓴 건데 술을 만들어 올려니까 와인 시들었어요. 시들었고요. 그다음에 이 밑에 과일 안주로 보이는 과일들 있지 않습니까? 과일 거기에, 안주. 예. 사과가 들어가 있는데 과일 안주 바꾸스 맞다니까 백성 과일 안주 서비스지. 사과가 보통 이제 서구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선악과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이성을 뜻하는 건데 사과가 보면 썩어 있어요.
머리가 썩어버린 거죠. 중독으로. 그리고 자세히 보면 신이 손톱이 때가 꼈습니다. 꼬질꼬질해요. 신인데 명색이 신인데. 그러니까 이 술의 폐에 쪄들어 버리는 자들도 있다라는 걸 이 한 장의 초상화처럼 그린 그림에 카라바조가 담아놨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글쎄 대만은 아니지만 우리가 뭐 술도 있고 담배도 있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우리 유흥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인간에게 분명히 주어져 있고 그것의 원래적인 기능은 힘드니까 우리 뭐 일하고 주말이면 소주 한잔 마실 수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일상으로 돌아와서 살기 위한 장치, 신이 허락한 장치인데 그걸 남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경계를 이 대마 사건에서도 좀 느껴줬으면 싶습니다. 잘해. 저렇게 잘해요? 이 가이란주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지. 가이란주 서비스입니다. 예, 이 카라바조 이 그림은 보니까 당시 판 금주 광고야. 이 그림을 제가 우리 저 백병과 담배는 좀. 빙변 변호사 잘 얘기했는데 바쿠스가 병든 카라바조가 병든 바쿠스도 그랬어요. 이거보다 정말 정말 김태 변호사 잘 찍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서비스는 화채입니다. 과일은 아니라. 과일은 뭐 섞으면 안 돼. 순수한 그 과일 그 자체. 뭐 저는 그렇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자, 쌀롱주 씨, 이 카라바조의 금주 광고 그림을 마지막으로 해서 마무리하죠. 자, 단문지 세 분의 변호사였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